안녕하세요. 문화철학 최영준입니다. 오늘은 문화적 사실과 또 문화철학에서 두 명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게오르그 진멜과 카시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학문의 분야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그 학문 분야의 연구 대상이 무엇인지 확정해야 되는데요. 문화철학의 연구 대상은 문화적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철학의 반성과 비판의 대상으로서 문화적 사실, 이거는 듀르켐의 용어인데요. 프랑스어입니다. 문화적 사실이고, 이 문화적 사실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작품, 그래서 인간이 만든 다양한 작품, 보통 작품 하면은 예술 작품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예술 작품을 포함해서 이런저런 생산품,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또 이런저런 공장 기계 설비들에서 나오는 것들, 또 이런 건물들, 또 책상들, 물건들, 용품들, 이런 것들을 다 작품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 생산물들을 우리가 문화적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화철학은 이 문화적 사실을 비판과 반성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듀르켐에게는 문화적 사실과 반대의 의미의 말이 사회적 사실인데요. 그것은 어떤 사물로서의 관찰, 사회과학적 인식의 객관성을 위해서 사회적 사실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떤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건물이 인간에게 주는 느낌, 또 그 건물이 설립된 배경, 또 그 건물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광주에서는 구도청 건물이라고 하면 그 구도청 건물은 몇 평에, 높이는 몇 미터고, 또 몇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그것을 도청에서 어떤 공무를 위해서 사용했고, 거기에는 어떤 철근이 들어있고, 이런 것들이 주로 사물로서의 관찰, 사회과학적 인식의 객관성을 위한 사회적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광주 시민에게 광주도청은 그러한 사실로서의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수많은 어떤 문화적 사실로서 5.18의 유적이랄지, 또 거기서 목숨을 빼앗긴, 불의에 항거하다가 목숨을 빼앗긴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랄지, 또 지금은 이제 구도청 건물이 ACC 국립아세아 문화전당에 포함되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미래적인 가치랄지, 이런 것들과 같이 되고 있다면 그 하나의 건물을 문화적 사실로 보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랄프 콘노스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상은 예컨대 미적 그림으로서건 기하학적 형상으로서건 아니면 종교적 기호로서건 간에 문화적 전제들이 지평에서 관찰자의 이목을 이끄는 경우에, 이 지평은 주로 문화적 지평이겠죠. 문화적 전제들이 지평에서 관찰자의 이목을 끄는 경우에, 아니 더 나아가 그런 이목을 끄는 경우에 한해서만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로 문화적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그림이건 기하학적 형상이건 아니면 종교적 기호로건,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그런 이목을 끄는 경우에 한해서만 문화철학의 반성과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사과는 어떤 사회적 사실 혹은 진리 진술 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품종은 홍옥 같아요. 홍옥이고, 당도가 어떻고, 또 식물에서는 어떤 계열에 속해 있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진리 진술, 이에 관련된 사실적 진리 진술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사과는 황금 사과죠. 또 황금 사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장면입니다. 파리스의 심판. 그래서 그리스의 새 여신, 고대 그리스의 새 여신들이 누가 가장 아름다운지를 내기하다가 옆을 지나가는 파리스에게 사과를 주고, 누가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이 사과를 주라고 하는, 그래서 파리스가 지금 아름다움의 심판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황금 사과는 이런 사실로서의 사과가 아니라 어떤 문화적 상징으로서의 사과인 것이고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생각해보면 애플의 사과,
사과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금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 그렇지만 또 뭐 이 사과는 그 애플의 창업자가 계속 사과만 먹다가 그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종교적이고 정신적인 이유 때문에 사과만 먹다가 이런 로고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뉴턴의 사과, 지금 여기서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뉴턴이 어떤 깨달음에 이르렀다는 뉴턴의 사과, 또 빌헤름텔의 사과가 있죠. 빌헤름텔의 사과는 아들의 머리 위에다가 사과를 놔두고 그것을 맞추는, 그래서 부패한 권력, 또 폭압적인 권력에 저항하는 의미의 사과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이것은 이제 선악과의 사과인데 지금 뱀이 지금 이브에게 사과를 전달하고 있는 장면이고, 또 이 아담은 지금 이브를 이렇게 제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이것은 이것의 하나의 그림을 뭐 도상학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요. 또 뭐 페미니즘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왜 여자가 유혹에 넘어가고 남자는 그것을 말리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그러니까 하나의 그림이기만 한 게 아니라 그것이 이목을 이끄는 경우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것이 어떤 다른 상징으로 보여지는 경우에 이제 문화적 사실이 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세잔이 그린 작품입니다. 세잔은 우리가 좀 이따 카시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지각이 객관적으로 시간과 공간이라는 직관 형식, 순수 직관 형식을 인간이 그냥 감각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런 것을 그림에서, 그래서 우리의 감각은 어떤 대상을 객관적으로 감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많은 요소, 혹은 주관적인 혹은 객관적인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이 작품에서는 자, 여러분들 이 접시하고 이 컵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주변에 그어져 있는 약간 푸른빛이 도는 그런 배경 화면에 주목해 보시면, 지금 인간이 어떤 대상을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수동적으로 감각할 뿐이다 라는 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해와의 사례가 전에 보여드렸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원근법 스케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드로 구획된 X축, Y축, Z축이 서로 조직하면서 하나의 법칙을 가지고 원근법적으로 구성되는 것, 이런 것이 주로 어떤 이런 순수 직관의 형식, 시간과 공간이라는 순수 직관의 형식에서 수동적으로 감각하는 우리의 시각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원근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지금 접시가 놓여 있어요. 접시가 놓여 있는데 이 접시는 조금 이상하게 그려진 겁니다. 접시는 완전히 측면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그런데 좀 더 위로 올라갈수록 위에 타원이 그려지고 아래에 있는 받침대는 점점 적게 보입니다. 더 위로 올라가면 위에 타원이 완전히 커지고요. 그 다음에 이 옆면과 밑면은 아예 안 보이는 그런 종류의 접시가 되어 가겠죠. 그런데 인간에게 접시는 접시 윗면이 중요할까요? 접시 아랫면이 중요할까요? 항상 접시는 무엇인가 담는 용기이기 때문에 접시의 윗부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접시의 윗부분, 병의 주둥이, 또 컵의 윗부분을 보다 더 강조해서 보려는 지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감각이 수동적으로 뭔가를 감각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뭔가를 감각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또 생산적이라는 말은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재구성한다는 말이죠. 감각 자체가
그래서 우리 감각은 수동적이고 인식이 재구성하는 게 아니라 감각 자체가 이미 재구성하는 성격 혹은 생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촬영장에서 들렸다는 귀신의 목소리 이런 것도 수동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촬영장의 스산한 분위기가 우리의 감각을 그렇게 들리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뭐 누구죠? 그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갔을 때 촬영 기사가 조금 비켜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뭐 약간 비속어로 섞어서 뭐 지랄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들릴 수도 있는 그런 거고, 그래서 어떤 감각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한 게 아니라 어떤 능동적으로 계속 구성한다는 것인데, 지금 이 그림에서도 보면 지금 측면이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측면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 여기는 굉장히 좀 수평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윗부분이 크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자면, 이 정상적인 투시로 그림을 그린다면 지금 이 그림은 이런 식으로 윗부분이 그려져 있어야 맞는 거죠. 또 그래야지 밑에가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윗부분이 이만큼 보이려면 밑에는 안 보여야죠. 그런데 지금 그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약간 뒷부분이 이렇게 떠 보이는 그런 그림을 볼 수 있고요. 지금 이것도 잘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여기가 뚜껑이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는 이렇게 반듯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컵은 밑에가 반듯이 보이면 위에도 이만큼만 동그래야 돼요. 위로 올라갈수록 동그랗게 보이고 아래가 더 동그랗게 보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여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이 반듯하다는, 아랫부분에 받치고 있어야 되는 반듯함이니까 이게 지금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듯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여기에 있는 거고, 그렇지만 우리의 감각은 컵 안쪽, 주둥이 쪽이 훨씬 더 관심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렇게 강조되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되게 세자는 그림을 못 그리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들에게 주고, 또 시각적으로 뭔가 이상한 것 같은 느낌을 우리에게 주지만, 세자는 의도적으로 그런 감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향성을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려고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렇게 약간 푸릇한 것,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노란데 이쪽으로는 약간 청록색 혹은 파란색 계열의 색깔들이 발라져 있어요. 그 이유는 일단 이 노란색과 빨간색은 좀 가까운 색깔입니다. 가까운 색깔인데, 우리가 빨간색을 계속 주목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색깔들이 약간 이 빨간색의 보색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착시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전구를 앞에다 켜놓고 오래 보고 있다가 딱 없애고 하얀 화면을 보면 그 전구가 있는 부분이 이렇게 까맣게 둥그렇게 보이는 그런 실험도 할 수 있는데, 또 뭐 빨간색을 계속 보고 있다가 오면은 잔상 현상으로 이렇게 청록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보색, 밝은 색은 어둡게, 아주 밝은 색은 어둡게, 그리고 빨간색은 청록색으로, 또 노란색은 파란색으로 보이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 우리의 감각이 이 노란색 화면 앞에 있는 빨간색을 보고 그냥 객관적으로 또 수동적으로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감각 자체가 이미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감각 자체가 이미 어떤 생산적이다. 그래서 가공한다. 보이는 감각을 가공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술 작품도 우리가 어떤 의미 없이 어떤 그냥 보이는 대로만 볼 수도 있고, 또 이런 문화적 사실, 그래서 이 작품에 보이는 것 이상의 무엇인, 그래서 상징 혹은 은유로 변하는 무엇을 이 그림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주로 문화철학의 비판과 반성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아까 말했던 애플의 사과인데요. 애플의 사과도 아까 기하학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애플과 관련돼서 이 마크와 관련돼서 우리는 이 마크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마크와 관련된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 애플의 이야기,
또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가져온 수많은 변화들, 또 그것에 적응하지 못한 노인들, 또 우리는 어느 정도 성장해서 이걸 접했지만 지금의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의식이 생기면서부터 이미 스마트폰을 손에다 끼고 사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어떤 의식의 차이, 그리고 그것에 적응하지 못했을 때 겪게 되는 고통을 이 마크가 상징할 수도 있겠지요. 또 아까 말했던 대로 기하학적으로 보면 여기에 있는 이런 황금비의 1대, 이거 1과 2를 더하면 3이고요. 3과 2를 더하면 5, 5와 3을 더하면 8, 8과 5를 더하면 13. 이런 황금비의 원형들이 여기 안에 다 있는 것이죠. 이것은 8로 지금 그은 거고요. 이것도 이것과 똑같은 8로 그은 겁니다. 또 이 곡선도 8로 그은 거고요. 또 이 밑에 곡선 5로 그은 거, 그리고 그것과 그것들 사이를 메우는 다양한 기하학적인 관심으로 이것을 바라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티치아노가 그린 아담과 이브라는 작품인데요. 이것은 티치아노의 후배 루벤스가 그린 티치아노의 이 구성이 너무 마음에 들었나 봐요.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제가 보니까 뭐가 차이가 있나요? 두 개, 보통 보면 차이는 하나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고요. 유사한 두 개를 비교해 놓으면 차이가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지금 보이는 바와 같이 지금 이 여성의 포즈에 대해서는 루벤스가 너무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거의 바꾸지 않고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하고 약간 더 빛이 강력하게 받는, 그리고 좀 더 살집이 있는 방식으로 그렸고요. 근데 이 남자가 포즈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티치아노는 주로 이 여성에게 관심을 두고 이 남성은 좀 더 관심을 덜 준 그런 게 느껴지죠. 여기도 빛이 강력하게 쏘이고 있고 좀 빛이 덜하고, 그리고 좀 신체가 좀 어떤 좀 평면적으로 그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루벤스는 어깨에 단축을 줘가지고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이파리와 이 이파리가 동시에 가려지는 게 좀 인위적으로 생각됐나 봐요. 그래서 이거는 살리고 이것은 없애면서 보다 더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는 남자가 좀 덜 적극적으로 말리는데 여기서는 좀 적극적으로 안 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방식으로 지금 구성을 바꿨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예술 작품이 주는 다양한 이 예술 작품 너머에 있는, 그래서 예술 작품의 감각적 형식 너머에 있는 정신적 내용, 또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미의 상징, 아까 제가 페미니즘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런, 왜 여자가 유혹의 대상이고 남자는 그것을 말리는 대상인가, 이런 것들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화적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은 오직 세계를 알 때에만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다. 인간은 세계 안에서 자신을 알게 되고 자신 안에서 세계를 알게 된다. 이것을 이제 이 인용물은 괴테의 말인데요. 카시러가 이 말을 문화철학에서 인용했습니다. 랄프 콘너스만은 카시러의 이런 진술이 아직은 설익은, 그래서 어떤 초기 단계의 문화철학의 아이디어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세계를 알 때만, 또 세계를 알 때만 이라고 했던 거는, 그러니까 문화철학이 어떤 우회로를 이용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간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철학에서 인간학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인간학의 주요한 질문은 인간은 무엇인가를 묻는 거고요. 문화철학은 인간을 무엇인가를 묻는 게 아니라 인간의 산물이 무엇인가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산물이, 그리고 그 무엇인가라고 물을 때도, 인간의 산물이 무엇인가라고 물을 때도 어떤 사실적 진술, 사실적 진리의 세계에서 그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인간은 유인원과에 속하고 뭐 직립보행하고 직비이고 내유 용량이 어떻게 되고, 이런 방식의 어떤 인간에 대한 사실적 진술이 아니라
인간의 산물에 대해서 문화적 사실을 묻는 것. 그래서 상징 혹은 은유, 그 인간의 산물 너머에 있는 상징과 은유를 어떤 총체성 속에서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자체를 묻는 게 아니라 인간의 산물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회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를 알고 싶으면 자기 안으로 침잠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주변에 놓인 사물들, 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들을 통해서 자기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문화철학의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책에서 문화철학의 선구자라고 제시하는 게오르그 짐멜인데요. 게오르그 짐멜은 독일 태생의 사회학자입니다. 그리고 종합적 과학으로서의 사회학 개념을, 그러니까 스펜서와 꽁트의 종합적 과학으로서의 사회학이라는 개념을 거부하고 어떤 학문은 전체를 포괄하는 게 아니라 그 학문에 정확한 영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사회학의 어떤 특정한 영역이 있는 거지 이 종합적 과학이 사회학이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주제로는 사회문화론, 도내 철학, 사회학의 근본 물음 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짐멜의 철학의 주요 문제라는 책에서 쓴 말인데요. 삶은 우리에게 유일하게 알려진 실존 형식이다. 이 형식에서 스스로와 동일하게 머물고 분리될 수 없는 존재가 형식 변화의 연속적인 계열을 통하여 유지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 시간에 제가 형이상학과 형이상학을 거부하는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짐멜은 그러니까 형이상학, 그래서 인간보다 더 상위에 혹은 인간의 모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활동에 근거가 되는 무엇을 설정하지 않고 인간의 삶으로부터, 또 인간이 구성한 문화로부터, 도시로부터, 또 인간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 같은 돈으로부터 인간을 파악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문화철학의 어떤 시작점, 문화철학의 아이디어를 어떤 방향지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짐멜이 강조한 것은 삶이었습니다. 삶. 그리고 그러니까 삶 너머에 있는 무엇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우리의 사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은 육체적인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10년 전에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과 지금의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 사이에 또 같은 게 있을까? 아니면 다 죽고 없어지고 새로운 것으로 바뀌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의 세포의 생존 주기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10년 전의 나하고 완전히 다른 나가 육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의 내가 지금의 나라는 것에 대한 이 확실성에 대한 의심은 없거든요. 그런데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를 나로 구성하는 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또 육체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삶에 대해서, 또 다양한 삶의 형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또 학교에서 친구들과 가족과 대하는 여러분들의 방식은 다 틀릴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지금 대학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훨씬 더 복잡해졌어요. 복잡해졌고, 또 초등학교 때 가정에서의 삶과 유치원 때 가정에서의 삶과 유치원에서의 삶의 차이보다 초등학교 때 가정과 학교에서, 중학교 때 가정과 학교와 학원에서, 고등학교 때 가정, 학교,
학원, 그 밖에 다른 또 대학교 때 가정, 학교, 알바, 또 뭐 동아리, 그 밖에 수많은 활동들을 통해서 나는 계속 분화되고 변화되어 왔어요. 변화되어 왔는데 그 분화되고 변화해온 것들을 내 의식이 삶이라는 관점으로 통합에 실패하면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 분열에 빠지게 돼 있어요. 정상적으로 생존할 수 없습니다. 분열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분열을 계속 통합하면서 살아오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직접적이고 감각적으로 경험했을 분열이라고 생각해 보면 사춘기라고 할 수 있겠죠. 사춘기는 몸의 성장과 정신의 성장이 불일치하고 또 몸에서 이러한저러한 호르몬의 분비와 그것을 통합하는 나의 의식에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뭐 질풍노도 혹은 어떤 아주 감정의 극단을 오가는, 그리고 또 뭐 성인들은 외계인이라고도 하는데요. 전혀 다른 방식의 사고, 또 스스로도 제어할 수 없는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사춘기를 진하게 겪으셨다면 사춘기라는 것은 내 내적인 것의 분화와 성장을 통합하는 내 삶의 힘이, 내 의식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 불일치 때문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들이 좀 더 극단적이고 심한 방식으로 등장하면 다양한 정신적인 병리 현상들, 또 정신적인 병리 현상들, 또 육체적인 병리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그런 나의 분화 과정을 쭉 통일하면서 하나의 의미체계로 계속 재구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의 의미체계로 구성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보통은 삶에서 이런저런 고통에 빠질 때는 이 의미 구성이 실패하고 있는 시기예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떤 다른 방식으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통합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경험이 쭉 쌓일 때는 보통 성장이 없고 이렇게 쭉 평탄하게 가잖아요. 그리고 계속 모르겠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외국어 같은 거 공부해보면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성장이 안 돼요. 그것은 지금 이것들이 어떤 삶에서 내가 경험한 영어 학습의 경험들이 그냥 산발적으로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되게 괴롭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비약을 하게 돼요. 어느 순간에 비약을 하게 되는데 이 비약이 내가 했던 다양한 경험들을 통합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럴 때 확 영어가 늘죠. 그리고 또 다시 경험들이 쭉 쌓이고요. 그래서 삶도, 방금 영어 학습의 예를 들었지만 삶도 그런 방식으로 분화와 통일을 계속 반복해가는, 그래서 그 사이에서 그 불일치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게 어느 정도 통일을 이루어서 좀 편안한 또 안정적인 삶을 누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에서 스스로와 동일하게 머물고 분리될 수 없는 존재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금 제가 설명했던 그런 부분이죠. 스스로와 동일하게 머물고 분리될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다양한 삶의 경험들, 또 우리의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세계에,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세계에 계속된 그 분화들을 계속 통일하는 것, 그래서 분리될 수 없는 존재가 그 다양한 형식의 변화의 연속적인 계열을 통해서 유지되어지는 것, 이것이 그 진멜이 생각하는 삶인데요. 그리고 그러한 삶의 개념이 진멜이 문화를 설명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인간들이 형성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떤 동시대적으로는 지금 우리의 시대에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 다양한 경험들이 그런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걸 펼치면 역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성과
그것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 그것을 하나로 통일해서 어떤 삶이 하나로 통합되는 순간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통일을 계속 지향하는 것이 지금 진밀이 생각하는 삶과 문화의 유사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삶은 양자의 모순을,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모순, 다양하게 경험하고 분화하려는 것, 또 한편으로는 이 분화된 것을 하나로 모아서 설명하려는 것, 이 두 가지의 모순, 하나로 모아서 통일하려는 것, 이 두 가지 모순이 있는 거죠. 그것을 형식과 내용의 변주법으로 해결하는 실존 형식이다. 경험의 다양성을 통일하는 의식. 삶은 그 안에서 대상화되고 동시에 전체를 형성하는 역사적 형상물의 본질을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화되고 대상화되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전체를 형성하는 것, 이것의 이분법이 진메리 삶과 문화를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바꾸면 문화는 폐쇄된 통일성에서, 그러니까 폐쇄된 통일성, 아직은 분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일 상태로 있는 거죠. 통일 상태로 있는 것. 그런데 다양성의 전개를 거쳐, 그래서 이런저런 경험들, 이게 뭐 막 인간이 출생하는 순간 이 폐쇄된 통일성의 상태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고등학교 때 내가 내 삶을 영위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하나의 폐쇄적 통일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 편안하겠죠. 왜냐하면 이미 경험했고 이미 통일돼 있고, 그리고 그 통일된 방식대로 살아도 특별히 문제가 안 생기니까.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고등학교 때는 이미 교육과정이 다 짜서 나와서 나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선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강의를 하잖아요. 그거 앉아서 듣고 열심히 익히고 시험을 잘 보면 되는 그런 방식의 폐쇄적 통일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에 막 오자마자 뭔가 선택해야 되잖아요. 뭔가 자기 시간표도 선택해야 되고 강의도 선택해야 되고, 그러면서 자기의 뭔가 삶을 구성해 나가야 하는 자유가 동시에 자유와 함께 불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막 대학 생활을 한 지금 20학번들은 되게 대학에 와보지도 못하고 괴로울 텐데, 그런 어떤 새로운 현실에 처하면, 그래서 다양성의 전개, 그래서 뭐 대학에서 뭐 수업만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니고 다양한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다양성의 전개를 거쳐서 개발된 통일성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문화가. 그래서 그런 이 과정은 계속 반복되는 과정이겠죠, 진멜에게. 그런데 진멜은 그런 문화가, 아까 진멜은 1858년에서 1918년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산업혁명의 성과물들이 이 세상을 혁신적으로, 도시의 모습을 혁신적으로 아주 빠르게 바꿔가고 있던 시점,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그러한 자본주의의 혹은 산업혁명의 성과물들이 서로 대립하면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시점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문화의 비극에 대해서 진술합니다. 게오르그 진멜의 문화이론은 바로 이러한 의도와 파격이 인간의 행위에 의해 생산된 사회적 문화가 자기 고유한 논리와 법칙에 따라 자기 재생산되는 확고한 체계의 형식을 띠면서 비극이 초래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현대 문화의 비극은 분업화가 진행되어 감에 따라, 그래서 아까 제가 삶이 분화한다, 그리고 그 분화를 다시 통일한다, 또 문화가 어떤 폐쇄적인 문화에서 다양성의 전개로, 다음으로는 개발된 통일성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들에서 이 분업화는 다양성의 전개라고 할 수 있겠죠. 분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문화를 생산하는 사람들의 창조적 능력은 조금씩 증가하는 반면 그들이 생산한 객관적 문화의 총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에서 비롯한다. 다시 말해 현대 문화의 비극은 우리 개인의 창조적 능력이
우리 문화 생산물의 증가와 보조를 맞추어 성장할 수 없다는 한계에서 비롯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개인의 혹은 문화의 통일적 능력이 그 문화적 분화 혹은 개인의 경험의 분화에 따른 생산물의 폭발적인 증대 혹은 문화 총량의 폭발적인 증대를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문화의 비극이다라는 것이 진메리의 진단이고, 그러한 진단처럼 인간은 이러한 객관적 문화의 총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 때문에 세계 1, 2차 세계대전을 겪어야 했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계 1, 2차 세계대전은 생산물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그것을 살 사람의 주머니는 비어가는, 그래서 공황이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그것을 가장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국주의,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이것을 살 사람들을 개척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래서 생산량의 증가가 세계 1, 2차 세계대전의 원인에 도사리고 있다고 진단할 수도 있는 것이죠. 진멜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